네, 마지막 섹션인 초청 강연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초청 강연은 CES 2021 로봇 AI 기술 동향이라는 주제로 카이스트 로봇지능 다기관 연구단 고경철 연구교수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기계지능연구단 연구교수로 있는 고경철입니다. 오늘 제가 CES를 통해서 알아보는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 동향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LG 그룹에서 로봇 개발 업무를 총괄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18년간 재직하면서 한 기업의 창업과 그 국가 로드맵의 전략 수립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접목한 산학 연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1.6% 감염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약 1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 2.2%의 치명률을 보이면서 약 270만 명 가까이가 이미 희생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이 변종 바이러스의 상황에 따라 결정이 나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기에는 어쩌면 이것이 끝나지 않고 넥스트 노멀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정도로 현재의 상황이 어느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죠. 이 로봇이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효과는 보이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완전한 해법일까?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러한 로봇들의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의 로봇과 AI를 통합한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해 줌으로써 하나의 솔루션이 아닌 시스템으로 접근해 보는 이런 로보틱 방역 시스템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대항해 시대가 온다는 오늘의 행사 주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 지도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어쩌면 좀 더 과장되게 얘기하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 5가지 소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CES. 이 CES는 미국의 최대 가전쇼였죠. 이 기술이 결국은 인류의 역사는 발명과 진화의 역사라고 볼 때 이런 신기술이 결국은 인류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죠. 제가 CES를 한번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6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TV가 발명이 되고 CD 그리고 휴대폰 여러 가지 TV 기술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한 일종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이런 가전 쇼가 최근에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이제 AI와 로봇 기술 그리고 IoT 기술이 접목되면서 단순히 가전 제품의 경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들의 컨셉들을 보여주는 그런 경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한번 쭉 살펴보죠. 2015년에는 결국은 반도체와 센서 기술이 융합되면서 IoT 기술의 제품들이 보여지고 또 드론에 대한 기술도 우리한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들어서서는 우리 이때가 구글의 딥마인드 팀이 우리 인공지능으로 알파고를 가지고 바둑계를 초토화시킨 해였죠. 이때만 해도 로봇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세계인들이 상당히 환호를 했다고 해요. 역시 그 로봇들이 인간들을 즐겁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에는요. 이때가 CES의 이제 50주년을 행사하는 행사로 열렸는데 이 거의 대거 로봇 회사들이 출전을 해서 가전제품 박람회라기보다는 로봇 박람회라는 그런 인상을 줄 정도로 미래의 스마트 홈을 제시했고 우리의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했습니다. LG를 비롯해서 일본의 페퍼로봇, 다양한 중국의 유비테크와 같은 중국산 로봇들도 대거 등장한 한 해였습니다. 또 이때가 우리나라 또 대선이 치러지는 해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선 주자가 탑승형 드론에 시승하는 그러한 연출도 했던 해였습니다. CTA는 2018년에는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때 로봇관이 전체 시장의 한 55% 전체 비중의 55%를 중국산 로봇들이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로봇 공세가 아주 대단했던 한 해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이때 소니의 아이보가 귀환이 되었고 LG와 혼다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들이 제시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2000년 초반에 각종 서비스 로봇들이 나왔던 그런 거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9년, 2019년으로 들어오면서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제 AI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들이 스마트 홈과 접목되면서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인텔, 호라이즌 등 대부분의 로보틱 업체들은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선보였고 아마존과 구글 등의 그 인공지능 스피커 플랫폼들이 각축천을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20년 이거 비대면으로 치러진 마지막 CES였죠.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삼성전자 등이 참가해서 레스토랑에서 서비스하는 음식 배달 로봇이라든가 각종 협동 로봇들이 이때 많이 선보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이 어떤 인간의 감성이나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니즈가 있다는 것을 좀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2021년이죠. 여기에 제가 이렇게 파란 걸 표시한 거는 참가 업체인데요. 참가 업체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또 가로쳐서 빨간 글씨로 표시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업체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업체 수도 많게는 10%까지 전체 참가 업체에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CES의 참가율을 보였는데요. 올해는 이제 1,900개 정도로 약간 축소됐고, 하지만 참가한 우리나라 기업은 300개, 거의 15%에 차지할 정도로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실행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해보다도 공격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펼쳐진 그런 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올해 보여진 이런 좀 이슈작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의 로봇이죠. 세 종의 로봇을 선보여 가지고 물체 핸들링이 가능한 서빙 로봇이라든가 또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발전을 해서 이렇게 비서 로봇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든가, 아니면 라이더 센서를 장착을 해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3차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고기능화된 청소 로봇들도 선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좀 관심을 끌었던 것은 역시 영국의 요리 로봇, 몰리 로봇이죠. 이것은 한 4년 전에 처음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 올해 좀 더 디자인적으로도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5천여 종의 이러한 레시피를 가지고 100여 명의 요리 전문가와 약 6년간 개발을 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로봇이 우리의 식탁 주방으로 들어올 날이 언젠가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이런 컨셉 개념으로는 충분히 관심을 둘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뽑은 세 번째 이슈작은 바로 소니의 드론 촬영용 드론 로봇입니다. 물론 드론을 로봇으로 보느냐 뭐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드론은 일본 중국의 DJ하고는 확연히 다른 걸 저는 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역동적이었고 제어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역시 소니의 기술이 접목돼 가지고 차량을 운전하면서까지 드론을 같이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이게 5월 달에 제품으로 나온다 그러면 저도 한번 구매를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면 말이죠. 네, 여기에서 소니의 어떤 그런 기술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아직 로봇 분야에서 저게 과연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일 것입니다. 아직 그 자동차로 얘기하면 미래카 같은 컨셉카 수준으로서 세상을 바꿀 기술로 보기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그림은 제가 약 8년간 그 CES에서 접어든 키워드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 역시 단연 AI와 IoT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기술들이 현재 CES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AI 혁명은 더 앞당겨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가 더 급증하게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쌓인 데이터의 양이 약 50배에 달할 정도로 많고 세계 각국은 이런 AI에 기반 하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부분에서 약 10개국에 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경쟁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한 세계 4위 정도의 수준에는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아직은 투자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네, 빅테크들이 과연 어떻게 로봇 산업에 투자하나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빅테크 전에 제가 한번 동인도 회사라는 걸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동인도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최초의 자본 기업이죠. 그 시총 규모가 지금 세계 1위 시총 기업의 애플의 10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동인도 회사의 그 위력은 군사 조직까지 가질 정도로 국가적인 위상을 가질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이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전 세계 자본의 약 70%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집중되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대부분 하나같이 이런 AI와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한 투자 현황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현재 미래 산업의 방향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로봇 산업의 시장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차를 로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죠. 그럼 드론과 자율주행을 빼더라도 그 회사의 시장 규모는 현재로서는 매년 앞으로 5년간 30%씩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예측하에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이라든가 이렇게 로봇에 대한 투자, LG, 삼성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스타트업들도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응용 분야는 저는 이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에서도 많은 연자들이 보여주셨지만 이런 헬스 분야에 대한 로봇 기술이 접목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 경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많은 수술 보조 로봇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재활 로봇도 점점 더 실용성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의료 진단 기술 그리고 홈케어에서 노령층을 보조해주는 그런 로봇까지도 확대된다 그러면 그 분야는 굉장히 커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존과 구글이 최근 한 달 전에 그들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로봇을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다 공개를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로봇들의 파지 능력이라든가 보행 능력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요즘에는 이제 IoT를 넘어서 AIoT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에 AI화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AI화가 점점 접목되고 그 기술들이 5G와 네트워크상의 인프라상에서 융합되어지면은 결국은 하드웨어 인프라 이외에 여기서 응용되는 소프트웨어 기술, 응용 기술에 대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뭐 자율주행 로봇도 단순히 AI 기반으로만 자율주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IoT와 5G로 묶여지면서 그런 각 그룹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데뷔를 했죠. 우리나라에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쿠팡이 있다고 할까요? 뭐 너무 제가 특정 기업을 좀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향후에 우리의 비대면 사회에서의 기업에 나가야 할 하나의 방향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을 미국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독일에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한 기업이 새로운 신사업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그러한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트렌드는 결국은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기술은 바로 AI와 5G 그리고 클라우드가 연합된 IT 기술과 전통의 인더스트리, 산업 기술이 서로 융합될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IBM, 또 DHL, 기존에 있는 많은 거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이런 AI와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주제는 이 5G와 AI 로봇을 어떻게 잘 연결을 해서 그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이것을 마지막 결론부로 삼는 것인데, 오늘 오전에도 두 분의 그 초청 연사께서 좋은 키노트 스피치를 했었지만 거기서도 많은 로봇 기술의 미래를 방향적으로 미래 전문가로서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오후에 우리나라 국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패널 토의를 했듯이 결국 로봇 산업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참 관심이 많은 분야이죠. 저는 뭐 비슷한 결론입니다. 먼저 로봇의 르네상스가 과연 언제 올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걸 5단계로 보았는데요. 제 1단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어떤 로봇 기술이 그냥 하나의 이렇게 실제로 실현되는 기술, 어떤 실현되는 기술이라 그러면 보통 로봇 기술이라고 보여지죠. 눈에 딱 보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나 노령자들이 앞에서 로봇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을 걸어오면은 그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제하는 것으로서의 제품으로서의 로봇을 우리는 레벨 1 단계로 보고 있고, 레벨 2 단계는 거기서 좀 더 모빌리티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인간을 따라다니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비서 로봇을 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한 걸 저는 레벨 2로 보았습니다. 레벨 3는 조금 더 동작 기능이 들어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팔과 다리, 몸통이 인간 형상화되면서 조금 더 교육용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의 수준으로 동작이 인간의 로봇에 가까워지는 로봇을 레벨 3라고 보고 있고요. 레벨 4는 핸들링, 우리 오전에도 김상배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어떤 물건을 짚고 파지해서 조작하고 하는 그러한 기능이 추가가 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의 로봇 기술이 서빙이 될 수가 있겠죠. 레벨 5는 저도 역시 힘이 반영되는 그러한 작업 로봇을 우리가 레벨 5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업 로봇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인간의 모든 작업을 도와줄 수 있고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레벨 3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레벨 4, 5로 가기 위해선 우리가 좀 더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지는 단계, 그때가 로봇 산업의 미래가 펼쳐지는 저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완벽히 이제 우리 학습
기반의 보행제요. 사실은 그 전까지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룰 기반의 보행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약 30년간 어떻게 해서든 걷게 하려고 그 수많은 룰을 갖다가 프로그래머 해가지고 뭐 걷는 거에 관한 세계 제1위죠. 그러나 이미 이 스위스와 카이스트를 통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이런 학습 기반의 보행 제어는 그런 룰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가상 환경에서 자기가 학습을 해서 충분히 학습이 된 이후에 실제 환경에서 제어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런 기술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아까처럼 구글이나 아마존이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계속 학습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유스럽게 보행이 되어지는 그런 로봇 기술도 곧 선보여지리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게 뭐 허락 없이 한 장면을 따봤는데요. 예, 잘 알고 있는 여러분 2001년 오디세이죠. 인간이 결국은 최초의 유인원이 이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지능이 발현되면서 결국은 한 지구의 최종 먹이사슬의 최종자의 위치에 올라올 수 있었듯이 로봇도 결국은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을 결국은 확보할 수 있을 때 결국은 로봇이 레벨 5에 갈 수 있는 기술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술도 지금은 학습 기반,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러한 일종의 사이버 가상 환경 기반을 제공해 줌으로써 실세계를 최대한 근접하게 모델링을 해서 그 가상 환경에서 로봇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VR, AR 기술들이 메가버스를 형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 환경에서의 아바타 기술이 대세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런 메타버스 기술이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라 로봇을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대신 로봇을 위한 메타버스는 인간과는 다른 형태의 메타버스겠죠. 그 로봇이 학습하는 환경의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그런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지형지물을 학습하면서 균형 잡는 기술을 학습한다든가 다양한 물체를 조작하는 기술을 학습하게 된다 그러면 실세계에서 학습하는 기술보다는 몇백 배, 몇천 배 빠른 속도로 학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VR, AR을 환경으로 기반으로 한 학습 환경과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학습 물체 조작 기술이나 보행 제어 기술이 로봇 기술과 접목되면서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폭발적으로 완성이 되게 될 때 결국은 저는 로봇의 레벨 4, 레벨 5의 제품들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이제 로봇의 최종 정점은 결국은 AI와의 접목을 언제 잘 이룰 수 있느냐가 결국은 최종적인 열쇠라고 보여질 때, 그 열쇠가 최초로 열리는 그날 우리 로봇 산업이 결국은 모든 산업을 융합하는 그런 중심에 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제 스토리의 결론부를 이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우리 최근 5, 6년간의 CES를 통해서 큰 흐름에서의 한 가지 추세는 확실하죠. 바로 이런 5G 기술, AI 기술과 로봇 기술이 서로 연결돼서 이 산업 간의 대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메가 플랫폼의 시대로 갈 것이라고 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5년 전부터 CES에서도 로봇과 AI 기술을 계속 컨셉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스마트 시티라는 그런 대형 플랫폼을 제시해 줌으로써 하나의 제품이나 솔루션이 아닌 여러 가지의 기술과 제품이 한대 거미줄처럼 엮어지면서 통합된 어떤 소사이어티를 이루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 환경 내에서는 기존에 있는 모든 산업은 다 파괴적으로 융합될 거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방송과 교육,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웰리스 이런 것들의 경계가 다 사라지면서 하나의 통합된 소사이어티, 통합된 솔루션이 결국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되고, 또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어떤 기업의 최종 승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오늘 이 CES를 바라본 로봇 AI 기술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